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약자로 DEI로 표기되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같은 목표가 보수의 무기가 되면서 기업이 DIE 프로그램에서 물러서고 있습니다. 사임한 하버드 대학 전 총장이 자신의 사임 압박은 결국 DEI 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한 부분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소수 인종에게 중대한 DEI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고급 요가 의류 회사를 창업한 사람 등인데, 그는 룰루레몬 회사의 다양성 정책도 비난합니다. 룰루레몬이란 이름도 L자가 일본 발음에 없어서 붙인 이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을 정치 캠페인화합니다. 트럼프 캠페인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자신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삭제하도록 한 판결을 번복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콜로라도 대법원 결정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보 시스템을 파괴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직 중 외국 정부로부터 적어도 780만 달러의 사업 수익을 올렸다고 하원 감시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밝혔습니다. 대통령 재직 중 금지 사항인데 중국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고 추가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소녀들을 세계의 돈 있고 힘 있는 남자들에게 소개한 혐의로 감옥살이를 하다 숨진 채 발견된 제프리 앱스타인 리스트가 공개됐습니다. 대부분 알려진 이름들이지만 명예와 힘, 돈 있는 남자들의 앱스타인과의 관계가 조금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은 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하마스 전략가를 암살한 뒤 전쟁이 확산되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이 시작되고 가장 큰 규모의 포로 교환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아마 오늘의 미국 지금 처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이 뉴스는 미국 매체는 물론이고 한인 매체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탑으로 맨 앞에 프로그램 문을 열자마자 전해드리는 내용이 될 겁니다. 저는 2024년도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주요 매체가 딱히 코리안 아메리칸을 포함한 소수 인종을 향해서 포커스를 맞추겠습니까? 아니면 한국에서 미국의 여러 가지 분위기를 위해서 미국 뉴스를 번역해서 전하는 한국의 주요 뉴스 매체들이 코리안 아메리칸을 포함한 소수 인종의 그 중심에 서서 이 뉴스를 보도하겠습니까? 뭐 답은 안 해도 여러분들께서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DEI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diversity, 다양성이죠. 뭐 그리고 이제 형평성, 또 뭐 포용성, inclusion 이런 것의 맨 단어의 앞자리를 따서 만든 게 DEI 프로그램인데 지금 이 DEI 프로그램이 대통령 선거에서도 기업에서도 학계에서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백인 중심을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코리안 아메리칸을 포함한 한인 중심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다는 거고요. 그게 아무리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없어.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하고 학교 다닐 때부터 미국 아이들하고만 놀아서 영어를 너무 잘하고 미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보다 더 미국 사람이야. 이 말이 자랑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차별받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지 될 시기가 온 겁니다. 지금 2024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DEI라는 프로그램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건 한인을 포함해서 소수 인종들이 학교에서도 직장에 나가서도 뭔가 내가 일하고 공부하는 이 집단, 심지어는 그런 것들이 커뮤니티의 분위기로 확산이 되니까 내가 이 땅에 속해 있구나, 이 나라에 속해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발휘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기업에서는 직원을 고용할 때 편견을 없애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인종들의 문화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고 요즘 뭐 전국적인 의회 차원에서 뭐 김치의 날, 뭐 코리안 문화, 역사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제 올해부터는 1월 1일부터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얼마나 미국 역사에 기여를 했는가 하는 것을 커리큘럼에 넣도록 돼 있는데 이게 직장에서도 대학에서도 고등교육 기관에서도 DEI 프로그램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보수들이 이걸 무기화하면서 역차별이야. 백인에 대한 역차별이야. 유대인에 대한 역차별이야 하면서 하나씩 이걸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거꾸러진 게 바로 하버드 대학교 총장의 사임. 이게 이제 가장 지금 대표적인데 미국 기업도 지금 지뢰밭인 겁니다. 보수가 계속 이렇게 보수 중에서도 아주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사람들이 뭐 예전에 트위터, X를 통해서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무슨 학교와 기업에서 다양성은 무슨 다양성이야. 다 집어치워. 백인에 대한 역차별이야 라고 운동을 한다면 그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1년은 올해는 특히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에 대한 공격이 무척 강해질 겁니다.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표적을 삼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인들도 마찬가지고 주정부 차원에서도 플로리다주와 텍사스는 무슨 뭐 DEI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점점 줄여가는 게 소수 인종들의 권리를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차별을 당연히 받을 수 있게 되는 환경도 나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도 아주 잠깐 보면은 뭐 많은 분들이 그거 폐지돼야 마땅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이 또 이렇게 더 넓게 보면 DEI 프로그램과도 연관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세 사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제 사임한다고 발표를 한 이제 전 총장이죠. 클로딘 그 게이 전 총장과 아주 유명한 헤지 펀드를 만든 사람 또 뭐 여성분들이 비싸지만 입으면 폼나는 것 같아. 글쎄 저는 뭐 똑같은 것 같던데요. 룰루레몬이라는 뭐 요가 바지를 포함해서 많은 고급 그 요가 의류를 만드는 그 회사의 창업자 이 세 사람들의 말을 중심으로 소수 인종으로 살아가면서 DEI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컨텍스트라는 상황에 따라서 이 단어 하나가 결국은 그 하버드 대학 총장을 사임하게 만들었는데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유대계 학생들을 충분히 보호하는 발언을 하지 못한 거 본인이 실수했습니다. 내가 더 강하게 했어야지 되는데 라고 나중에 몇 번의 사과를 했고요. 이 클로딘 게이 총장이 결국은 그 뒤에 그것으로도 이사회가 지켜주고 학교 신문이 지켜주고 학생들이 지켜줘서 최초의 하버드 역사가 뭐 388년인가요? 해서 최초의 흑인 총장, 두 번째 여성 총장 그리고 젊습니다. 뭐 50대 초반일걸요 아마.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일하다가 또 하버드 역사상 최단기간 6개월 만에 7월 달에 취임을 했었는데 6개월 만에 그 자리에서 물러난 게 결국은 유대 학생 꼭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이 총장이 부모님들은 IT에서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본인은 뉴욕하고 또 아버지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해서 육군 관련해서 일을 해서 엔지니어링 그 일을 해서 그곳에서 좀 살았고 하는 어머니는 그 간호사이고요. 이 하버드 총장이 꼭 유대인 그 발언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총장이 되면서 그 이전에도 학교에서도 뭐 다른 대학교에서도 공부했지만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공부를 했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뭐 소수 인종에 관한 것을 많이 가르치면서 그 같은 프로그램을 열심히 해 나가려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었던 DEI 프로그램을 지금 보수에서는 무너뜨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이 내려왔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표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었던 액티비스트죠. 그런 액티비스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표는
DEI 프로그램을 없애는 거다. DEI라고 이름을 붙이던 붙이지 않던 어쨌든 미국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뭔가가 운동장이 기울어졌다 하면 좀 평등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이것을 다 무너뜨리겠다. 그것이 역차별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총장은 본인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표절은 표절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본인의 인용구를 인용을 하고 따옴표를 붙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그 학자도 나는 괜찮아, I'm fin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만약에 이 총장이 백인이었다면 그 이유를 가지고 사임까지 하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총장이 어제 이제 사임을 하고 나서 뉴욕타임즈에 에세이를 썼는데 저에 대한 공격은 믿을 만한 기관의 합법성을 훼손하고 그리고 그 기관의 지도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공동 시도의 일부분일 겁니다. 일부분일 뿐입니다. 겁니다가 아니라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 DEI 프로그램을 공격하고 DEI 프로그램을 완전히 없애는 게 그들의 마지막 목표고 나는 교육기관의 장으로서 거기서 이제 무너지고 말았지만 이제는 모든 공공기관에서부터 언론사까지 사람들이 신뢰하는 것을 저 차별이야 라고 하면서 모든 시도의 어떤 그 같은 그 우파의 시도의 희생양이 될 겁니다. 이건 이제 하버드 대학교 총장, 물러난 총장이 뉴욕타임즈에 쓴 그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다시 처음에는 이스라엘 하마스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엔 표절로 왔다가 그렇게 심각한 표절은 아니라는 의견들도 많은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물러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이 흑인이었기 때문에 흑인이고 또 DEI라는 소수인종에 관한 프로그램을 하버드에서 많이 시행하고 장학금도 주고 그랬었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인종 문제에 대해서 어제 오늘 사이에 미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이 문제로 청문회에 나가서 충분하지 않은 유대계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그 발언을 실수로 한 뒤에 그 얼마나 표절십이 있고 얼마나 위협을 받았는지 N자를 수없이 받았다. 흑인을 비하하는 그런 단어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N월드로 불렸고 그리고 흑인의 재능, 흑인의 기질에 대해서 인종적인 고정관념을 막 재활용해서 나를 엄청나게 공격을 했다. 표적이 됐고 나는 정말 그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이건 권력의 홀에서 권력의 전당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Hall of Power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권력의 전당에서 유색 인종이 뭔가를 대표를 해야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의 믿음이 그렇고 그 같은 믿음과 시행하려는 DEI 프로그램을 없애려는 거고 그건 사실은 이 같은 DEI 프로그램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강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에세이예요. 그 다음에는 빌 에크먼이라는 헤지펀드 매니저 억만장자입니다. 이 빌 에크먼이 가장 먼저 하버드 대학 총장 물러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죠. 하버드 대학교의 졸업생이고 그럼 아니면 뭐 돈도 안 줘 뭐 이런 얘기 많이 펄싱 스퀘어 캐피털 매니지먼트 아마 여러분들 뭐 여길 통해서 뭔가 그 돈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펄싱 스퀘어 그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빌 에크먼이 DEI는 인종차별적인 거다. 역차별도 차별이니까 1월 2일 이 X에 너무너무 깁니다. 요즘 돈 내면 길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긴 어피니언을 저는 본 적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그 긴 것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하버드 학생단체가 테러 조직 하마스를 지지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나섰고 학생단체가 테러 조직 하마스를 지지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나선 건 아니잖아요.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이 피해를 본다고 나선 거지. 근데 이렇게 유명하고 돈을 엄청 잘 버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대로 또 싹 하버드 학생들이 하마스를 테러 그룹을 지지래 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의 야만적이고 극악무도한 행위에 대해 이스라엘이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버드 학생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반유대주의가 미국의 최고의 하버드라는 대학교에서 증오의 원천이 되고 있는데 내가 이번에 딱 또 실제로 학교 가서 보니까 교수도 만나고 학생들도 만나니까 카나리아 인더 콜마인이다. 이거 나중에 더 커진다. 이 석탄광에서 뭔가가 이상하면 광산에서 새들이 먼저 들어가서 숨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광부들이 조심하는. 그래서 이게 카나리 인더 콜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DEI 이게 다 알고 보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알고 보니까 DEI라는 프로그램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강력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운동인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의 다양성이란 관점에 있어서의 다양성, 정치, 민족, 인종, 나이, 종교, 경험, 사회, 경제적 배경, 뭐 성적 정체성, 성별 등등 그 이상 거기에서의 다양성을 말한다. 이게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좋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억압받는 그룹을 대신하는 정치적 운동이 DEI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해서 억압자를 글쎄 에이시안이 억압자입니까? 이분은 백인, 유대인, 아시안이 억압자고 다른 소수인종, 성소수자, 여성이 억압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어퍼머티브 액션 때문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이럴 때 에이시안 아메리칸을 싹 억압자로 끼워 넣는다니까는요. 이상하게 끼어든다니까요. 그러면서 DEI에서 diversity에서의 다양성은 다양성이고 equity에서 그 형평성을 의미하는 E는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얘기한다. 결국 뭐 DEI는 인종차별주의다. 역인종차별은 백인을 차별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다 하면서 에이시안도 거기에 이제 끼어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소수 인종에게 차별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분은 클로딘 게이 총장을 지지하는 이사가 있다면 총장은 사임했지만 지금부터는 그 DEI라는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다른 이사들도 사임해야지 된다라고 아주 길게 썼습니다. 1월 2일에 X에.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뉴스는 사실 그 경제 잡지 포춘에 어제 실린 기사인데요. 칩 윌슨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억만장자고 룰루레몬이라는 여성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막 요가 팬티 만드는 그 회사입니다. 뭐 그 회사를 만든 지는 오래됐어요. 1998년도에 만들었는데 칩 윌슨이 공동 창업자였고 지금은 더 이상 여기서 일하진 않는데 이 룰루레몬을 엄청 욕합니다. 이 사람이 캐나디안 아메리칸이거든요. 1998년도에 룰루레몬을 만들 때는 왜 룰루레몬인가? 거기에 이제 L자가 3개가 들어가는데 일본어 발음에는 L이 없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발음 못해서 쩔쩔매는 거 보는 게 재밌어서 그렇게 룰루레몬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러면서 룰루레몬이 최근에 이 사람 물러나고 나서 왜냐하면 그전에도 하도 인종차별적인 거 그리고 우리 룰루레몬은 무슨 뚱뚱한 사람 뚱뚱한 여자는 입으면 안 돼 뭐 이런 말들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결국은 2015년도에 완전히 이제 이사진에서조차 CEO에서 물러나고 이사진에서 물러나고 이 룰루레몬은 좀 포용성 앞서 말씀드린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직원이나 아니면 우리 룰루레몬을 입는 손님들에게 다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노력을 했더니 딱 비난을 하는 겁니다. 아니 룰루레몬이 갭처럼 되려고 하네. 이 사람 자산이 87억 달러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얘기하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특정 고객이 우리 룰루레몬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지 된다.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에이시안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었던 사람이니까 가장 인기 있는 그 레깅스를 만드는 회사의 창업자, 지금은 그 사람이 아닌 이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가 떠난 뒤에 포괄적인 마케팅도 하고 직원들도 이렇게 다양성 있게 고용을 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룰루레몬 그 안에서도 별로 뭐 세일스펄슨이라든가 아니면 매니지먼트에서 별로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 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른 소수인종들이 더 오히려 그 역할에 적합한데 그런 것을 이 사람이 칩 윌슨이 떠난 뒤에는 없애보려고 하니까 이 전에 그 창업자가 계속 칩 윌슨이 룰루레몬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룰루레몬까지 공격을 하죠. 아니 뭐 그 위선적이야. 뭐 무슨 레깅스가 하나에 뭐 $120나 하고 뭐 이런 얘기들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빌 에크먼이라는 헤지 펀드계의 거물 그리고 뭐 이 사람도 지금 돈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DEI 다양성에 관한 포용성, 형평성에 관한 것은 미국에서 필요 없어. 기업에서도 학교에서도 그게 왜 필요한데 백인이 차별받잖아 라고 얘기를 한다면 코리안 아메리칸을 포함한 소수계들은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이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도 기업들은 그러니까 지금 기업이 지금 지뢰밭을 가는 거예요. 연방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야, 이걸 피해야지 되는데 왜냐하면 기업은 다양성이 있어야 그 회사 내부에서도 더 창의력도 나오고 생산력도 늘어나고 서로 경쟁하면서 경쟁할 때는 좋은 장점을 회사에서 일하면서 내세우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 이제 서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창의적으로 물건도 만들고 손님들도 다양성 있는 게 좋잖아요. 기업으로선 대부분의 기업으로선 이렇게 유니크한 기업인들 빼고는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인들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약해지면 다양성, 형평성 그리고 포용성이 약해지면 기업이 돈을 덜 벌게 되니까 이게 묘하게 피해가려고 이런 단어를 DEI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뭐 그런 일들로 이제 아주 애매모호하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폴춘 등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사실 지금까지 잘해온 게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완전하진 않지만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민주주의 가치 때문에 잘 되어 온 건데 항상 이상하게 뭐든지 아주 잘하고 있을 때 뭘 바꿔보려고 하면은 꼭 망치던데 지금 미국이 딱 소수 인종에 대해서는 선거의 철회 또 많은 기업인들도 요즘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여러 신념들을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소수 인종으로서는 눈 정말 뜨고 쳐다보고 미국의 문화대로 뭔가가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말해야지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오늘 미국의 공통적인 탑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 여러 가지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이 있었던 때 과거에 독립운동할 때 조지 워싱턴 장군이 겨울에 너무 힘들게 야영하던 펜실베니아 그곳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것이다 했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답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도 아름답게 흐리네요. 그쪽도 날씨가 안 좋아서 하루 앞당겨서 금요일 내일 방문하기로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1월 6일 제일 처음으로 공화당의 코커스 공화당 당원대회 예비선거가 열리는 아이오와주에서 이제 두 번의 선거 캠페인을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서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바이든 측에서는 바이든의 선거 인증 대통령이다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폭도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 바이든 당선 선포를 막으려고 의사당을 습격을 했고 마이크 펜스 당시에 공화당 트럼프 아래에서 일하던 부통령을 압박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군중에게 바로 그 옆에서 연설을 했잖아요. fight like hell. 지옥에서처럼 싸우라고. 아니면 당신들이 지금 저기 의사당에 가서 지옥처럼 싸우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결과 결국은 9명 사망하고 1200명 이상이 체포가 돼서 현재 뭐 재판 받고 해서 450명은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그리고 연방 검찰은 그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 해서 기소됐고 아직 재판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름다운 날, beautiful day라고 얘기를 하죠. 또 폭도들은 아주 훌륭한 애국자. 심지어 최근에는요. 일부 캠페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일로 감옥에 갇혀 있는 폭도가 부른 미국 국가를 쫙 캠페인할 때 틉니다. 틀고 본인이 또 충성서약을 서약하는 것을 낭송하는 것을 딱 오버랩 시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그 공화당 사람들은 방문객이었다. 방문해서 경관들도 잘 안내해 주던데 터커 칼슨 같은 사람, 론 디센티스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도 아유 사람들이 할 만한 시위였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니키 헤일리만 다르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날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점점 말을 강하게 하더니 폭도들이 더 강하게 나갔어야 됐다. 그날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이제 말에 말, 과격해지는 말과 말을 계속 겹쳐서 보도해 드리는 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격한 말들을 많이 안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에 그날 폭도들이 더 강하게 했어야지 돼. Fight like hell처럼 싸우지 않았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마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민주당보다 공화당 그 멤버이신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젊으신 분들보다는 나이가 그래도 지긋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그런 분들께 여쭤봅니다. 그런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같은 것을 지금 공화당은 여론조사를 보면은 날이 가면 갈수록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뭐 정신이 온전히 있는 분들이라면 그게 어떻게 아름다운 데이라고 할 수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와 메릴랜드 대학교가 최근에 여론조사한 결과 공화당은 18%만이 대부분이 폭력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점점 이게 줄어듭니다. 비율이. 물론 아마 그날 정말 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해서 평화롭게 시위하려고 간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또 현장에 갔더니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옥처럼 싸우라고 하니까 거기에 또 군중 심리와 또 막 그 영감을 받아서 조금 더 갈 때보다는 강해졌던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러나 가기 전부터 무기 총칼을 그냥 온몸에 두르고 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민병대 소속들도 있고 그랬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공화당은 18%만이 이제 대부분 그 폭력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민주당은 그에 비해서 77%, 무당파는 54%. 민주당과 무당파는 2011년 그 사건이 일어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별로 이 여론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은 날이 가면 갈수록 의사당 폭동 사건 그게 뭐 별거였던가라는 쪽으로 많이 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론에 의해서 여론이 아니라 언론이라고 말하기도 그러네요. 가짜 뉴스에 의해서 세뇌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에서 의사당에 총칼을 들고 들어가서 물건들을 파괴하고 저 사람 목을 저 십자가에 매달아야지 된다고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미국에서. 그걸 잘했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캠페인 측에서는 남북 전쟁을 할 때도 그때 완전히 전쟁이었잖아요. 남북 전쟁을 할 때도 말하자면 의사당을 침범하는 일 같은 것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는 선임 고문 제가 크리스 라스비타라고 이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한 얘기니까 조 바이든과 그의 동맹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위협이다. 그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위협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키기 위해서 나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는 트럼프가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위협인가? 바이든 대통령이 위협인가? 누구를 뽑아야지 미국이 덜 위험한가? 소수인종으로서는 DEI라는 프로그램 같은 소수인종을 조금 권한을 좀 보호해주고 확대해주고 하는 것이 이게 백인 그 역차별이라고 하면서 다 없애야지 된다고 얘기하는 측인가 아닌가 이걸 이제 설정을 하셔야지 될 그런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메인주의 총무처 장관이 수정헌법 14조 3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희 메인주에서는 예비선거에서 본선거는 아닙니다.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후보의 이름을 빼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주 법원에 이건 이제 법원의 판결이 아니니까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콜로라도주 것이 먼저 됐는데 나중에 한 것은 법적 조치를 나중에 취한 건 아마 준비를 좀 더 했던 것 같아요. 콜로라도주는 대법원에서 역시 메인주의 총무처 장관과 마찬가지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에 콜로라도주의 판결을 뒤집어 주세요. 번복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하면서 한 말이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시스템에서 이번 판결은 옳지 않습니다. 이건 사법부가 유권자의 주요 대선 후보에게 투표를 할 수 없게 막는 미국 역사상 있을 수도 없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얘기 맞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가 아니라 몇 명의 법원 판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다수의 유권자에 의해서 확실하게 이거는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에선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이렇게 선두주자인 후보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뺀다는 게 말이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서 like a hell처럼 싸우라고 하고 그렇게 싸운 사람들을 beautiful한 사람이라고 하고 너무너무 애국자라고 얘기하고 그날 더 했어야지 됐다고 하는 이제까지 그런 대통령이 있었어? 라고는 말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탄핵이라는 것은 의회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당시에 트럼프는 대통령이었지 무슨 오피서 대통령이랑 공직자가 됐던 그게 무슨 장군이 됐던 다 대통령하고는 구분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면책특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대통령이었지 일반 그 헌법에 나와 있는 오피서가 아니었어. 적을 이롭게 했거나 아니면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을 저지른 오피서가 아니라 대통령이었어. 그리고 그게 무슨 반란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늦어도 다음 주에는 결정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콜로라도주에서 선거 자체는 슈퍼 튜스데이입니다. 3월 5일이에요. 대다수의 많은 주에서 예비 선거를 치르는 그런데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부재자 투표해야 되잖아요. 부재자 투표 용지를 1월 20일부터 해외 유권자에게 발송을 해야지 되고 국내 유권자에게는 역시 우편 투표 있잖아요. 2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발송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1월 20일 전에는 그 전에 인쇄를 해야지 되고 인쇄하고 판결이 나와야 인쇄를 하잖아요. 인쇄야 금방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그래서 그다지 판결이 오래될 것 같진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미국도 정말 너무 심각해요. 막 여러 군데의 의사당에 막 폭탄을 터뜨린다는 위협 이메일이 있고 해서 막 의사당 다 문 닫은 곳이 많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가짜였었고 사람들도 다 대피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주니어 유타주에서 처음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는 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처음에는 민주당 후보로 나왔다가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본인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무소속으로 나왔고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는 잠시 뒤에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고 나서 시간이 있으면 이 내용은 헤드라인에 안 적었기 때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제프리 앱스타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며칠 전부터 사실 예고편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실제로 그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감옥에서 수감됐다가 숨졌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부자였었고 그리고 굉장히 똑똑했다고 하죠. 똑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수학 얘기하는데 날 새는 줄 몰랐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그가 여자친구 지금은 이 여자친구 한때 여자친구였습니다. 수감 중인데 20년 형을 받아서 기슬레인 맥스웰과 같이 이 여자는 어린 소녀들을 다 어디서 막 예쁘고 스타일리시하고 하는 픽업을 해서 아주 돈 있고 힘 있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자면 포주나 마찬가지인 거죠. 하고 이 사람은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얻었겠죠. 학자, 무슨 헤지펀드 관계자, 호텔리어, 사업가, 정치인 너무 많고요. 연결 안 된 사람, 노암 촘스키까지 그랬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름이 어제 쭉 발표가 됐는데 이 이름이 왜 발표가 됐냐면 제프리 앱스타인은 전에 한번 소송이 되려고 했는데 플로리다주에서 어떻게 해서
이게 어린아이를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에서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그런데도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갔는데 나중에 좀 현명한 검찰이 뭐 연방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결국은 기소가 되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도중 자살을 한 채로 발견이 됐다. 가장 감시가 심각한 그런 감옥에서 자살한 채 발견이 됐다 했는데도 지금 이 스토리가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 여자친구였었던 기슬레인 맥스웰에게 피해자 여성들이 뭐 굉장히 많이 고소를 했어요. 그 고소한 과정에서 법원 기록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걸 이제 그동안은 딱 그 실드 해뒀다가 뭐 법원에서 오픈하도록 허락을 했기 때문에 한 150명 정도 이름이 나왔는데 이제 특히 여기서 제일 이제 고소하는데 앞장선 여성은 버지니아 주프레라는 여성이고요. 지금 수감돼 있는 기슬레인 맥스웰은 원래는 영국의 큰 그 출판업계의 그 집안의 딸이었는데 아버지가 뭐 사업이 잘못되고 숨지고 하면서 이상하게 인생이 풀린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앱스타인에게 여자들을 알선하고 앱스타인은 본인도 즐기고 막 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막 이제 막 다 하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랬다는 건데 950페이지니까 이게 뭐 전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사회적인 추세는 좀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이름이 공개됐다고 전부 그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는가 기소된 사람 없으니까 기소도 된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튼 뭐 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내용들은 조금 나온 겁니다. 제일 많이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 빌 클린턴, 심지어 빌 클린턴이 영을 좋아해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만 50번 앱스타인 비행기를 탔다고 하던가요. 물론 어떤 때는 아프리카에 자선 사업을 하는데 같이 동행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뭐 사업도 사업하고 뭐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여러 번 이 사람과 같이 접촉을 했고 한때는 너무 친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러다가 큰 그 부동산 거래에 관해서 트럼프가 지고 제프리 앱스타인이 이겨버리고 그 뒤로는 이제 원수가 됐는데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인맥이 너무너무 많고 빌 클린턴 나왔죠. 도널드 트럼프 나왔죠. 엘고도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고 앤드류 왕자 때문에 뭐 합의한 것도 있어요. 이 케이스와 관련해서 영국에선 다시 한번 이거 크게 대서특필됐고 마이클 잭슨 그리고 이제 데이비 카퍼필드라는 그 매직맨 에미상 뭐 30번 몇 번 올라가서 뭐 21번 받고 한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또 뭐가 있나요? 너무너무 하얏트 호텔의 억만장자 탐 프리츠커, 헤지펀드 공동 창업자 글렌 더빈. 이 뭐 여러분들도 아마 회사 작은 것이 보시면은 뭐 하이브리지 캐피털 매니지먼트사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런 사람들 마이클 잭슨, 빌 리처슨 전 뉴 멕시코 주지사 또 케빈 스페이시 그리고 여성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건 뭐 투자와 관련된 상담이었을 확률이 아주 높고 뭐 유명한 헤어 스타일리스트 제가 제일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앨런 더쇼비치는 하버드 대학교 법대 교수였고 그리고 앱스틴의 변호사이기도 했고 오제이 심슨의 변호사이기도 했고 마이크 타이슨 그리고 뭐 많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변호를 하고 탄핵 재판 막 이런 때 열심히 변호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그 뒤에는 그것을 이제 인맥으로 삼아서 트럼프에게 본인이 변호하는 아주 유명하고 흉악무도한 막 이런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판결받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조금 감형받고 풀려나게 하나 12명에 대해서 로비를 했고 12명 이상이네요. 감형받은 게. 트럼프를 변호해주고 트럼프 대통령에 사면받고 막 이렇게 한 게. 저는 그래서 이 앨런 더쇼비츠 변호사 내가 미국 최고의 헌법 전문 변호사야 라고 얘기했었던 이 사람이 굉장히 인터레스팅 하고요. 아직도 이 케이스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계속 뭐 여기에 대해서 스토리가 나오고 하지만 이제는 주인공은 숨졌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막연하게 어떻게 그런 일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있는데 아무도 어린아이들을 뭐 어디로 데리고 가서 주로 이제 마사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라고 했다 막 구체적으로 막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돈과 권력과 유명한 사람 주변에는 항상 이런 뭐 예를 들어 뭐 영웅호걸 이런 말을 빌지 않더라도 근데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소녀들.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도 본인들은 아마 다 알았을 거예요. 왜 미국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가 현실을 반영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아유 저것들이 이제서야 저런 내용을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150명 가운데. 그리고 잠시 뒤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지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트럼프 전 대통령 사업체가 외국 정부에서 적어도 드러난 게 780만 달러 본인이 대통령일 때 돈을 벌었다. 이게 뭐 트럼프 타워라든가 사람들 오면 다 그런 곳에서 자게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안 되는 일이고 헌법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빈으로 어디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 멀리 동선을 멀리 해서 본인의 호텔에 묵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미리 비밀 경호원은 더 불필요할 정도로 일찍 가서 거기서 묵으라고 하고 그리고는 본인은 오고 나서도 더 나중까지 머물라고 하고 돈 다 차지하는 거예요. 뉴저지 골프장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780만 달러인데 중국에서 가장 많이 560만 달러를 벌었고 이건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과 중국 정부 산하의 중국 공상은행 ICBC 이런 그 출처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하원의 감시위원회에 민주당 소속 의원이 얘기했는데 뭐 라스베가스에도 트럼프 호텔에 있는 것 그리고 뉴욕의 트럼프 타워 등등의 부동산에서 거기서 묵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민주당에선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헌터 바이든은 대통령도 아니었고 그 조 바이든이 그 당시에 대통령도 아니었고 그의 아들이었고 중국을 포함한 뭐 외국과 뭐 사업을 해서 얼마를 벌었네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현 대통령을 탄핵을 하려고 하니까 아니 트럼프는 대통령 때 이렇게 돈 벌었잖아. 드러나는 것만 그렇잖아. 그리고 뭐 퇴임할 때도 25만 달러 이상의 선물 받은 것은 공개해야지 되는데 그런 것도 공개도 안 하고 그런데 하도 잘잘하게 트럼프 주변에 여러 가지 혐의로 보면 잘잘해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언급을 하지 않는 거지. 그런 거잖아.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트럼프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받았네. 딸은 수백 개의 특허권을 중국에서 얻어냈잖아. 대통령 전에 그렇게 로비했어도 안 됐던 게 대통령 당시에 백악관에서 경험 없는 딸이 일을 하면서 결국은 이방카 트럼프 특허권을 로열티 받고 하는 거 중국에서 얻었잖아. 이런 얘기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리고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작용에 대한 그 반작용, 특히 이제 나쁜 반작용 반응을 막기 위해서 그 앤서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다시 이스라엘을 갑니다. 요즘 뭐 어떤 한 주일 보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날이 미국에 있는 날보다 더 많은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하마스의 전략가를 암살했다. 하는 것 때문에 헤즈볼라가 복수한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어디서 복수를 한다고 다짐하면 그게 이제 중동의 전쟁이 더 많이 퍼질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또다시 이스라엘을 방문을 하는 거고요.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레바논과도 협상을 합니다. 헤즈볼라가 분쟁 수위를 높이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그렇고 그리고 이스라엘 국방부는 지난주에 가자에서 인질을 구출하려는 작전을 하던 도중에 한 명의 인질이 숨진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마스 책임인지 이스라엘군 책임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마스 사령관이 잡힐 때까지 우리는 이 전쟁 계속한다 하니까 국민들이 그게 언젠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오늘 또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쟁이 이제 거의 2년, 2월 24일이 되면은 2년이 되는데 그 사이에 제일 많은 전쟁 포로를 교환을 했답니다. 한 200 몇십 명씩 교환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가족들이 우크라이나로 돌아온 그 포로였던 사람들의 가족들이 이런 일이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는 거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사실은 가장 많이 전해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뉴스일 겁니다. 그런데 뭐 굉장한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뒤까지 밀려졌는데 그 좌알 에어라인에서 해양 경비대의 항공기와 부딪혀서 막 불도 나고
누가 승무원이 알려주기 전에는 조종사는 불난 것도 몰랐었대요. 그런데도 거의 400명이 되는 승무원, 조종사 그 사람들이 하나도 크게 다치지 않고 전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이제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훈련된 승무원, 또 비행기도 새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람들이 너무나 그 침착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새해에는 굉장히 조금 우리가 지켜볼 만한 그런 문제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 90초 안에 대피를 시켜야지 되는데 이게 에어버스가 기술이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있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방화벽 같은 것도 있겠죠. 그리고 외국 승객들이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막 앞서 다가가는 사람 하나도 없고 누군가가 막 비명을 지를 때 같이 일어서고 뛰어다니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도 없었다고, 무엇보다도 아무튼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살았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이 오늘 사과를 했는데요. 2명의 애완동물을 구출하지 못했답니다. 사람들은요, 휴대폰 빼고는 짐 아무리 중요한 것도 하나도 안 가지고 나왔답니다. 목숨이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새해에 새겨둘 만한 뉴스였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